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내년 나라 살림 규모가 사상 처음 700조 원을 돌파한 728조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나라 돈을 적극적으로 풀어서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방점이 찍혔는데 R&D와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예산이 대폭 늘어납니다. 지출이 크게 늘면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0%를 넘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 예산안 지출 규모는 728조 원으로 올해 본 예산보다 54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본 예산 기준으로 700조 원을 돌파한 건데 증가율은 8.1%로 올해 2.5%와 비교해 3배 이상 대폭 상향됐습니다. 반면 내년 세금 수입은 7조 8천억 원 늘어난 390조 2천억 원이 거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109조 원으로 GDP 대비 적자 비율은 4%에 달했습니다. 적자 국채 110조 원을 발행해 늘어난 지출을 충당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내년 국가 채무는 1,415조 원으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넘고 나라 돈 씀씀이는 계속 늘면서 재정 지출과 국가 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정부는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 증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확장 재정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0%대 저성장을 벗어나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해선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늘어난 재원의 대부분은 R&D, AI, 초혁신 경제 선도 사업 등 국가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분야에 집중 배분했습니다. 로봇과 자동차, 조선 등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과 AI 3강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 원이 투입됩니다. 신산업과 R&D 혁신에 44조 원, 통상과 수출,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 글로벌 문화 강국 조성에도 중점 투자됩니다. 한류 연계 붐업에 대한 투자가 3조 2천억 원까지 확대되고 대미 관세 협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은행 등의 국비 1조 9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분야별 증가율은 R&D가 올해보다 19% 넘게,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는 14.7%, SOC는 7.9% 늘어납니다. 국방 예산은 최첨단 무기체제 전환 등 8.2% 늘어난 66조 원이 투입됩니다. GDP 대비 2.42% 규모입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인 27조 원을 지출 구조조정에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내년 예산 사업에는 기존 복지 사업 확대는 물론 현금 지원 성격의 예산이 다수 신설됐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가 논란 속에 내년에 시범 도입됩니다. 대중교통 정액 패스와 청년 미래 적금도 신설됩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총리실이 2030년까지 6조 2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국정계획안을 밝힌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가 내년에 시범 실시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 6개 군을 추후 선정해 군민 모두 24만 명에 월 15만 원이 지원됩니다. 내년에 국비 1,700여억 원이 투입되는데 매칭 비율이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근로자 5만 4천 명에게 월 4만 원 상당의 식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시작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24조 원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1조 2천억 원도 배정됐습니다. 정부는 양육과 고용 관련 등 7개 주요 재정 사업에도 지방 우대 원칙을 도입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한도 1살 올라가 만 8세가 되는데 낙후된 지역일수록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아동돌봄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250%로 확대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 내에서도 더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로 해서 12만 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인구 감소 지역엔 11만 원, 그다음 비수도권 일반에 대해서는 10만 5천 원, 이렇게 5%, 10%, 20% 이렇게 차등을 뒀습니다. 상반기 청년 도약 계좌를 확대 개편한 청년 미래 적금이 출시됩니다. 소득 6천만 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50만 원 한도에서 일반형은 정부가 월 최대 3만 원, 우대형은 6만 원 기여금을 매칭합니다. 대중교통비 지원 확대를 위해
K패스에 정액패스 개념이 도입됩니다. 청년과 어르신, 저소득층은 월 5만 5천 원, 그 외에는 6만 2천 원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월 2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사업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51% 오르면서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22조 4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2조 원 늡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도 월 207만 8천 원이 됩니다. 월소득 80만 원 미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73만 6천 명에게 월 최대 3만 8천 원 보험료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230만 명에게는 25만 원씩 병영안정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내년 공무원 보수가 3.5% 오릅니다. 9년 만에 최고 인상폭으로 올해보다 0.5%포인트 높습니다. 2년 연속 3%대 인상이자 2.9%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과 정부와 한국은행의 내년도 물가 상승 전망치 2%를 모두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씨앗을 빌려서라도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자 순리라며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또 예산안이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대혁신을 통해서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입니다. 특히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습니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입니다.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차질 없는 예산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역대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게 된 첫 사례인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재판을 받는 것도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조승호 기자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2일 구속된 김건희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이 간판을 내걸고 수사를 개시한 지 58일 만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가 적용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청탁 의혹 관련 혐의들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명태균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와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특검팀 출범 전부터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사건들입니다. 김 씨는 구속 이후 5차례 조사에서 진술을 대부분 거부했고 특검은 구속 만기를 이틀 앞두고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치소에서 법정을 오가는 첫 사례입니다. 김 씨는 변호인단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혐의에 관해서든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도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다만 특검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함께 기소하진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검찰 그리고 내란 특검팀의 기소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돼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것도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 청탁 목적으로 건네졌다는 명품 가방과 목걸이가 김건희 씨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건 배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벌인 범행이라고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YTN 인수와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통일교 청탁을 위해 전 간부 윤영호 씨가 전달했다고 알려진 물건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였습니다.
전달을 부탁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물건을 잃어버렸고 김건희 씨는 받은 적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새로 수집한 증거 등을 토대로 보면 김 씨에게 가방과 목걸이 등이 전달된 게 맞다는 겁니다.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합계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다만 배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를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김 씨에게 뇌물죄가 아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후 벌어지는 공천 개입 의혹의 발단이 됐습니다. 특검은 명 씨가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총 58회 여론조사를 실시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으로 전달했고 금액은 2억 7천여만 원에 이른다고 특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적시됐는데 특검은 여론조사를 대가로 한 공천 개입 의혹은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도 특검은 김 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취득했다고 본 부당 이득은 8억 1천만 원입니다. 특검은 김 씨가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공모관계임을 나타내는 증거를 여럿 확보했다고도 밝혔는데 추후 재판에서 공개될 거로 보입니다. 특검은 이와 같은 범죄로 김 씨가 얻은 수익을 10억 3천만 원으로 판단하고 법원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챙긴 혐의가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 표결을 거친 뒤에 구속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이제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다시 국회로 제출됩니다.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붙여야 합니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의 상정에 표결합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를 법무부와 협의해 빨리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기국회 개원일은 다음 달 1일인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 지도부와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일정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고 이후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잡힙니다.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은 여전히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저는 결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군품을 수사한 바가 없습니다.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라며 불체포 특권도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법규상 체포동의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고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총리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고 위헌, 위법한 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고 봤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국정 2인자인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입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려고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탄핵 심판 변론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아본 것을 부인하는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위헌, 위법한 계엄을 막을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는데도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동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며 앞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한 전 총리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논의 끝에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법원도 인정한 만큼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없고 법적 평가는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에 실익이 없고 신속한 처분을 위해 재판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 말고도 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 범위와 적용 혐의 등을 고심할 방침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검찰 개혁 목소리를 내온 이문정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촛불 행동 등이 주최한 검찰개혁 긴급공청회 토론자로 나와 검찰 개혁안이 눈 가리고 아웅 수준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이 주장하는 개혁안이 소위 찐윤 검사로 알려진 법무부 이진수 차관 등으로부터 보고받아 나온 거라며 법무부 인사가 잘못됐고 정 장관조차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받아온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창업자 측은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를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희영 기자, 검찰 구형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검찰은 오늘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8월 김 창업자를 재판에 넘긴 지 1년 만에 구형입니다. 검찰은 시세 조종이 주주들에게 공정한 매매 기회를 부여하는 공개 매수 제도의 목적을 저해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창업자와 공모하고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 총괄 대표와 자산운용사 원아시아 파트너스 대표 A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김범수 창업자 입장도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그간 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느라 출석이 어려웠던 김 창업자가 법원에 나왔는데요. 김 창업자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 인정하십니까? 공무원들한테 지시 안 해서 검찰은 최후변론에서 김 창업자의 변호인은 공개 매수 기간에 장내 매수를 한 사례에 대해 처벌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창업자 역시 죄송하다면서도 카카오를 운영하며 단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보려고 한 적 없고 인수 과정에서도 불법 승인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김범수 창업자가 받는 혐의 내용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김 창업자는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저지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당시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장가보다 높은 12만 원으로 공개 매수 가격을 정했는데요. 검찰은 이후 카카오 측에서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기 위해 553차례에 걸쳐 몰래 SM엔터 주식을 사들였고 이 과정에 김 창업자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창업자 측은 정당한 경영활동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1일 선고 기일을 열고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다음 주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 모두 1박 2일간 단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주당은 뭉치자, 국민의힘은 싸우자고 외친 가운데 때 아닌 막말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한자리에 모인 민주당 의원들은 9월 정기국회에서 내란을 끝장내고 검찰 개혁과 민생 회복을 이뤄내겠다고 외쳤습니다. 구호는 원팀, 당과 정부 대통령실, 당정대가 하나 돼 오직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달리자고 일치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간다면 헤쳐나가지 못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시각 국민의힘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통령과 공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을 포함해 100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반성문에 가까운 대국민 손편지로 이미지 변신을 꾀한 데 이어 잘 싸우는 정당이 되자며 열심히 투쟁한 사람만 공천을 주겠다고 승리욕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잘 싸우신 분들, 열심히 싸우신 분들만 공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잘 나가는 슈퍼 여당도 분열하던 제1야당도 정기회를 앞두고 집안 단속부터 하는 모습인데 여야 간 때 아닌 감정 싸움도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사이코패스에 빗댄 게 발단이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공개 질의에 웃음이 빵 터졌다는 장 대표를 지적하다 선을 넘은 겁니다. 타인의 어떤 고통이나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거 아닌가. 예.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는 사이코패스라고 부르긴 합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에도 금도가 있다는 공식 논평까지 내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고 당사자인 장 대표는 시안견 유씨라며 상대와 급이 안 맞는다는 취지로 응수했습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원 한 명이 대통령실과 제1야당의 대표가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 끼어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반발에 국회를 보이콧한다던 국민의힘은 다음 주 개원식에는 일단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등 이른바 야당의 시간이기 때문인데 향후 구체적인 계획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박 2일 워크숍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청와대 영빈관에 불러 90분 동안 오찬을 곁들여 대화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말 한마디에 수천만 국민의 삶에 달려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죽을 힘을 다해 국정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말보다는 행동과 결과가 앞서는 국정을 운영해보고자 하니 국회에서 개혁 과제를 잘 추진해 줄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직권 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감사원이 이미 7월에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감사원 결론만으로 근거가 충분해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대통령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열병식 참석을 앞두고 베이징에 있는 북한 대사관이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벌이는 장면이 YTN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66년 만에天安门 막루에 오르게 되는 김 위원장, 할아버지 김일성처럼 특별 열차를 타고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외교가에 자리 잡은 북한 대사관. 본청 외벽에 거푸집을 두르고 공사가 한창입니다. 건물 중앙 옥상부 위엔 못 보던 석조 장식물도 생겼습니다. 원래 북한 깃발 아래 공화국 휘장만 덩그러니 달렸던 곳입니다. 다음 주 승전 80주년 열병식 참석차 베이징에 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맞이하기 위해 세단장에 나선 거로 보입니다. 울타리 바깥에 마련된 광고판엔 김일성의 젊은 시절 사진이 내걸렸습니다. 1954년과 1959년 당시 김일성 주석이 중국 건국기념일 열병식에 참석했던 걸 연상케 합니다. 66년 만에天安门 막루에 오르는 김정은 위원장. 할아버지처럼 육로 이동을 선택할 거로 보입니다. 압록강 철교가 내려다 보이는 북중 접경 단둥의 호텔들이 강변 쪽 객실 예약 통제에 들어간 겁니다. 现在通知是不接待外国人，只接待大陆客人。现在好像大陆好所有酒店都不接待。截止日期我们接到通知是9月4号。 실제 김정은은 2018년 3월 첫 방중과 2019년 1월 네 번째 방문길에 특별 열차로 이동했습니다. 단둥을 거쳐 수도 베이징역에 내린 뒤 갸오이타이 국빈관에 머물렀습니다. 다만 2018년 5월과 6월엔 전용기 참매 1호를 타고 온 적도 있는 만큼 예단하긴 이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리설준 여사와 함께 전용기에서 내리시어 마중 나온 중국의 영접과 안부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열병식이 치러지는天安门 광장엔 임시 관람 좌석 37,000개와 대형 화단이 설치됐습니다. 시내 곳곳에 무장경찰과 감시 요원들이 배치되는 등 삼엄한 경비 속에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 기대치를 높게 잡는 것보다는 담담하게 호응을 기다리는 게 낫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오늘 라디오에서 북한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기대치를 높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다음 달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데 대해서는 주목해야 할 상황 진전이라며 북러 정상회담이나 또 다른 포맷이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네, 김건희 씨가 기소되면서 헌정사 최초로 역대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습니다.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김건희 특검팀이 정식 수사 개시 59일 만에 김건희 씨를 기소했는데요. 특검팀의 브리핑 장면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건희 씨를 도이치모터스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명태균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와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위 범죄로 취득한 범죄 수익 10억 3천여만 원 상당에 대하여 구속 기소와 함께 추징 보전을 청구하였습니다. 앞으로 김건희 씨 관련 목걸이 등 금품 수수 의혹 등 나머지 특검법상 수사 대상 사건 및 관련 공범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네, 특검팀이 적용한 혐의 크게 세 가지인데요. 공소장을 보면 지난 구속영장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크게 세 가지 혐의가 적시됐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혐의는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입니다. 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그리고 이종호 씨 등과 공모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을 함께해서 결국 김건희 씨가 수취한 부당 이득의 규모가 8억 1천여만 원이다라고 지금 특검팀은 보고 구속 기소를 했고요. 이 두 번째 혐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를 해서 2021년 6월부터 22년 3월경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합계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라는 혐의로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혐의는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통일교 전 간부로부터 약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혐의로 알선수재 혐의로도 함께 구속 기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특검은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단순 전주가 아니라 공모 관계로 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김건희 씨 관련한 도이치모터스라는 단어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했던 그 사건 때는 이 김건희 씨가 단순 전주의 역할로서 방조범의 혐의를 받느냐에 대해서 의혹을 수사를 했고 그 결론은 불기소였다는 거죠. 주가 조작 사실을 인지했다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이 자본시장법 위반의 방조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는데 이번 특검에서는 동일한 도이치모터 사건에 대해서 전주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이 권오수 전 회장, 이종호 씨와 함께 큰 그림을 그리고 함께 공모한 공동 정범으로서 기소했다라는 점에서 아마 단순 방조보다는 나중에 구형량 등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검이 김건희 씨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를 해서 네. 명태균 씨한테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윤 전 대통령과 공모를 했다고 표현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즉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을 같은 대등한 지위에서 함께 공모를 한 공범 관계다라고 본 것인데요. 사실 저는 당연히 이 명태균 씨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공범 관계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동시에 구속 기소를 하지 않을까라고 전 생각을 했었는데 분리 기소라는 선택지를
이야기를 하면서도 공소하실 자체는 이 김건희 씨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이 대선을 앞둔 이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대선의 후보였던 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알고 있다. 또 명태균 씨와의 통화 등의 자료들도 있기 때문에 공범 관계로 봤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만 적시가 돼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시간의 문제일 뿐 이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조만간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다만 함께 기소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관련자들의 수사를 통해서 단순히 이러한 이 무상 이 여론조사만 제공받은 것인지 다른 어떤 공천 개입이랄지 다른 금품들을 수사한 것은 없는지 조금 더 수사의 폭을 확대해서 사실관계를 살펴본 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요청을 한 번 더 하고 그때도 불응할 경우엔 결국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소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예. 그리고 특검은 통일교 측이 청탁 목적으로 건넨 그라프 목걸이 6천만 원짜리 그리고 샤넬백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천수삼 농축차 이게 김건희 씨에게 전달됐다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 증거 관계를 좀 살펴보면요. 윤영호 씨로부터 건진법사의 전성배 씨한테 갔다까지는 이 전성배 씨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성배 씨는 내가 샤넬백이랄지 뭐 그라프 목걸이랄지 이런 것들을 받은 것은 맞다. 그렇지만 내가 잃어버려서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소장 내용을 보시면 전성배 씨로부터 김건희 씨에게 결국 이 고가의 8천만 원의 합계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이 결국 넘어갔다라고 특검은 보고 기소를 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영장이 이미 발부됐기 때문에 저도 증거 기록을 정확히 보진 못했지만 증거 기록상 충분히 그 물품이 김건희 씨에게 넘어갔다라고 이름 볼 만한 다양한 증거들이 지금 편철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소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특검은 이 세 가지 혐의를 종합했을 때 김건희 씨의 범죄 수익이 총 10억 3천만 원으로 추정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추징 보전을 청구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추징 보전 청구를 할 때는요. 일단은 피고인이죠. 그러니까 기소 전에 이제 피의자 신분이 김건희 씨 명의로 된 재산, 특히 계좌 등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계좌에 남은 잔액이 있는지 또 김건희 씨 명의로 있는 부동산이 있는지를 먼저 사전에 수사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부당하게 챙긴 범죄 수익이 있는 경우 그 해당하는 범죄 이익만큼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계좌를 가압류하고 또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할 수 없는 조치들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추징 보전 청구입니다. 따라서 이 추징 보전 청구에 대한 결정이 나오면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지금 대상이 되는 계좌랄지 아니면 부동산은 동결이 돼서 그 사이에는 함부로 계좌를 사용을 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예, 그리고 김건희 씨는 기소가 되니까 변호인 측을 통해서 이제 심경을 밝혔는데요. 어두운 밤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진실을 바라보면서 견디겠다. 지금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인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수차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김건희 씨는 뭐 재판에 출석한다든지 뭐 그렇게 성실하게 출석을 할까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소감 중에는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라는 뜻도 있고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라는 등의 심경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앞으로 다가올 재판 과정에도 성실히 응하겠다라는 의미로도 읽혀지고요. 또 자신을 혹은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좀 지켜봐 달라라는 취지로 이러한 조금은 감성적일 수도 있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김건희 씨는 아마 재판 과정 중에 윤 전 대통령과는 달리 성실히 임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내란 수괴 혐의이기 때문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지만 지금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형량은 충분히 양형 변론, 그러니까 형을 좀 줄여달라라는 변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죄명들입니다. 따라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할 경우에 그것이 다 형량 결정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성실히 임하는 선택지를 선택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아마 병보석 허가 신청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보석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질병의 정도가 굉장히 중요해야 된다라는 요건뿐만 아니라
해당 피고인이 보석으로 풀려나더라도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란 확신이 들어야 판사가 보석을 허가해 주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보석 허가 청구까지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는 자신의 남편과는 달리 성실하게 임하는 선택지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 윤 전 대통령도 헌재에서 호수의 달 그림자라면서 달을 언급하게 됐는데 김건희 씨도 달빛을 또 언급해서 또 화제가 됐고요. 특검 검사님들께 감사하다. 그리고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이게 성실하게 답변을 한다는 건 아니고 출석은 또 성실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특검도 지금 브리핑 내용에서 밝혔듯이 이제 고가의 다른 장신구 등이 지금 현재 수사해야 될 대상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또 앞으로 다가올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말은 결국 출석을 잘 하겠다라는 말로 읽히고요. 이렇게 출석을 잘하는 이유가 저는 결국 재판 과정의 보석 허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성실히 출석은 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고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보자면 김건희 씨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기소 전에는 말을 아낄 것 같고요. 기소된 이후에 증거 기록이 공개되면 그것을 자신의 변호인들과 검토해서 부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변경점을 가져오겠지만 최대한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이 재판 전략을 쓸 것 같아서 아마 이 추가 수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진술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반클리프 목걸이 바쉐론 시기에 이어서 금 거북이를 김건희 씨가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건희 씨 모친 금고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700만 원 정도 되는 10돈짜리 금 거북이라고 하는데 특검은 이게 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청탁 목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이 보도 내용을 보고 참 의아했던 것이 최은순 씨도 수사선상에 같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최은순 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이랄지 최은순 씨 자택이 압수수색 대상이 되리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나가면요. 제일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금고죠. 금고 안에는 피의자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고가의 물품들이 보통 보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금거북이 옆에 지금 매간매직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살 수 있는 이배용 위원장이 자필로 작성했던 편지를 옆에 두었는가? 만약에 그 편지가 없었다면 사실은 그 금거북이가 어디서 온 금거북인지를 수사관이 알 길이 없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함께 보관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참 의문이 드는데 일단 현재 특검에서는 이 금거북이 옆에 있었던 편지를 봤을 때 이것은 이배용 위원장이 작성한 편지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고 따라서 이 금거북이가 이 위원장이 위원장 자리를 받기 위해서 이런 금품을 주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는 이배용 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상황이고요. 이 압수수색한 이 물품들에 대해서 포렌식 등 분석을 마치게 되면 아마 이배용 위원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 조사 요청이 들어갈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씨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의 모친인 이 최은순 씨에 대한 수사까지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특검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가 장신구 관련해서 조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이고 재판 공소장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구속영장이 기재된 사실로만 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일단은 영장이 발부된 이 범죄 사실로 1심 과정 중에 최대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특검에서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현재 자서를 제출한 이 반클리프 목걸이, 이 금품 수수랄지 이런 한 가지의 추가 사건들의 의혹이 밝혀지게 되면 계속해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형태로 이 재판이 장기화된다 하더라도 중간에 김건희 씨가 석방되는 것이 없이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장기간 재판을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전략 하에 일단은 영장 기재된 범죄 사실로만 구속 기소하고 이후 추가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한 가지씩 추가 기소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김건희 씨뿐 아니라 김건희 씨 집사로 알려진 김희애성 씨도 구속 기소를 했는데 이렇게 동시에 재판에 넘긴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김혜성 씨도 구속이 된 상황이었고요. 따라서 구속 기소할 수 있는 기간은 법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구속된 이상 빠르게 구속 기소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김혜성 씨를 재판에 넘겼기 때문에 특검이 그 다음으로 궁금해하는 것은 결국 김혜성 씨를 보고 이러한 대기업들이 투자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김건희
김건희 씨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인데 김혜성 씨에서 김건희 씨로 가는 그 수사의 길목을 아마 특검은 지금부터 철저히 밝힐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수사의 초반부기 때문에 일단 김혜성 씨를 재판부에 넘기고 김건희 씨를 빠른 기일 안에, 빠른 시간 안에 아마 추가 소환을 해서 이 집사 게이트 의혹에 관련해서 굉장히 상세히 추궁 조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혜성 씨 지금 기소됐지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명태균 씨는 기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언제쯤 될까요? 일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왜 함께 기소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특검에서는 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김건희 씨가 함께 공모관계, 공범관계에 있는 사실관계나 의혹들이 꽤나 많다라고 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서 어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공범관계로서 범행을 했는가를 조금 더 정확히 확정한 후에 함께 기소하는 방안을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부분은 제외를 하고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명태균 씨 또한 지금 명태균 씨 내지는 이 김혜경 씨가 제출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기소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특검팀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통일교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조사를 받고 나서 상당히 빠르게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만큼 특검에서는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의 시간 간격으로 봤을 때는 한쪽 수사실에서는 권 의원을 수사하고 있고 한쪽 수사실에서는 구속영장 청구서를 동시에 쓰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만큼 이 권 의원에 대해서 소환 요청을 했을 때는 이미 특검에서는 권 의원이 부인 진술을 한다 하더라도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물증과 인적 증거를 확보한 후에 소환한 것 같고요. 형식적으로 한번 조사를 한 후에 바로 구속영장 청구 수준에 나아간 것 같습니다. 혐의 입증에도 자신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농후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나 신속히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난달에 이 권성동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된 바 있는데요. 당시 권 의원의 차량 안에서 이 권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사용했던 이 차명폰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가 발견이 됐고 그 휴대전화로 권 의원과 윤용호 씨와 통화한 것들, 권 의원과 전성배 씨가 통화한 기록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심지어 윤용호 전 본부장이 특검에 처음 출석해서 조사받는 날 이 권 의원의 보좌관이 윤용호 전 본부장의 측근인 줄 알고 전화를 걸었다가 그것이 택배기사였던 이런 것까지 모두 보도가 됐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현역 의원입니다. 가지고 있는 영향력 그런 것이 상당하다라고 특검은 볼 것이기 때문에 수사 초반부터 빠르게 구속하지 않는다면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을 회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서 신속하게 영장 청구 수준에 나아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3대 특검 가운데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관심인 게 지금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잖아요. 네. 물론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했지만 어쨌든 그 의사와 상관없이 이 체포 동의안 표결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대로 현행법상의 이 체포 동의안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나중에 절차상 위법성의 시비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통상적인 방법대로 이 체포 동의안 표결 절차 그대로 진행되겠지만 사실상 그 정족수의 요건을 보면 과반수, 국회의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이면 체포 동의안이 그대로 가결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여당 관련한 국회의원의 수가 이미 과반수를 초과하기 때문에 체포 동의안의 표결 절차도 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사실은 권성동 의원도 내가 이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포기하겠다라고 어제 SNS에 밝힌 것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의 배석 상황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나는 포기하겠다라는 의사를 권 의원이 밝힌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직 뭐 동의안 표결 절차도 진행 안 됐고 이릅니다만은 구속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권성동 의원의 구속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혐의 관련해서 특검이 확보한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그 해당 정치 자금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윤용호 전 본부장의 분명한 진술이 있고요. 또 윤용호 전 본부장이 자신이 작성한 다이어리에 이 큰 거 한 장 서포트라는 메모가 있습니다. 즉
공여자의 정확한 진술과 공여자의 말이 사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여의도에 있는 고급 중식당에서 이러한 정치 자금이 건네졌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는데 그 중식당에서 만나기 2시간 전에 윤영호 전 본부장의 부인이 이 현금 상자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서도 지금 현금이 든 사진의 상자가 든 이 사진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 전달됐던 현금을 찍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특검은 보고 있는데 뇌물 수사에 있어서 이 정도면 굉장히 증거가 많이 나온 편에 속합니다. 공여자가 사실은 자백만 해주면 그 외에 다른 증거가 없고 공여자가 별다르게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이 없다라고만 봐도 검찰은 기소하고 유죄가 상당 부분 나오거든요. 그런데 공여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물적 증거까지 상당수 확보가 된 것이기 때문에 혐의 입증 가능성은 대단히 높고요. 여기에 증거인멸 우려가 그 차량에서 발견된 차명폰 그리고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이 조사 첫날 이 권 의원이 자신의 보좌진을 통해서 조사 내용을 파악하려는 의도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 조사 후에 한번 통화하고 싶다라는 이러한 통화 이런 것들이 사실상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고 법원이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영장 실질 심사가 이 체포동의안 가결 후에 이루어진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은 비교적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었는데요. 오늘 내란 특검이 기각된 지 이틀 만에 기소를 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추가 소환 조사가 없이 바로 기소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저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진 않으리라 예상을 했습니다. YTN에서도 영장 재청구는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만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이제 검찰에서도 보통 영장이 기각됐을 때 단순히 증거인멸 우려가 좀 부족하다, 내지는 도망의 우려가 좀 낮다 이런 취지로 했을 때는 추가 보완 수사 없이 바로 기소를 하지만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취지로 기각이 됐을 때는 보통은 보완해서 수사한 다음에 재판부로 기소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차례 정도는 한덕수 전 총리를 부른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그때 당시에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라는 점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관련자들이나 관련 물증을 조금 더 확보하고 기소 결정을 내릴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불구속 기소를 단행했습니다. 그만큼 특검에서는 일단 재판 단계 때 다퉈보고자 하는 의도라고 보여지고요. 추가로 수사할 만한 것들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특검은 한 전 총리의 그 계엄 당일 행적을 일부 공개를 했는데 특검은 어떤 의도로 이런 공개를 한 겁니까? 사실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을 때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또 비판적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너무 무리한 영장 청구가 아니었느냐, 이 방조범에 대해서도 법리 구성이 약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등의 사실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 때문에 특검에서는 이런 국민적 비판, 이런 부분들을 좀 상쇄시키고자 구체적으로 그날 당일에 한 전 총리의 행적에 대한 CCTV 내용까지 상세히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공개함으로써 우리는 이 정도 증거라면 이 내란 방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된다라는 취지를 국민께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 CCTV의 일부 내용을 구두로 설명하면서 공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송미령 장관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얼마가 지금 남았지 하면서 세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서명을 하고 가라고 계속 국무위원들에게 권유를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 내란 우두머리의 방조 혐의가 성립되는 것이다 라는 증거로서 특검이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이 특검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은 모두 CCTV상의 장면이라는 것이죠. CCTV는 목소리가 녹음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장면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해석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혐의 입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때문에 영장 전담 판사가 기각을 할 때 한 전 총리의 당일의 행적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CCTV상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보이지만 그 행동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의도로 했는지는 충분히 양측의 주장이 다를 수 있고 아직은 특검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이 내란을 방조하기 위한 의도로 저런 행동을 했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전 총리는 계속해서 국무회의에 심의가 필요하다라고 본인이 건의했다라는 부분은 계속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했기 때문에 정족수 부분을 나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야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변소도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사실상 CCTV에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인원들을 실질적으로 증인신문대에 세워서 증인신문을 통해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화들이 오갔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법적 공방을 벌여봐야 되는 쟁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속심사에서 재판부가 사실관계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정 총리가 혹시 기억이 안 난다고 한 게 이것 때문인가? 어떻게 분석하세요? 사실 CCTV는 내가 했던 행동을 1초 1초 단위로 모든 장면들이 다 녹화된 거잖아요. 근데 저만 해도 어제 했던 일을 CCTV처럼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정 총리는 사실 시일이 수개월 지났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처음에 답변했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CCTV 부분을 보여줬을 때는 그것을 보고 내가 그때 그 행위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상세히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한 전 총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당시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라는 그 진술과 특검이 바라보고 있는 한 전 총리 당시 의도가 서로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장단 판사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날 행적, 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정에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아마 1심 재판 단계 때도 그 CCTV를 직접 재생하면서 양측이 공방을 굉장히 치열하게 벌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에서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내란 특별재판부가 어떤 재판부인가 저도 이제 민주당 측에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아직까지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있진 않다고 합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만약에 이 재판부를 만들게 된다면 지금 법원별로 판사별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내란 사건들을 전부 다 이 재판부에서 전담하게 한다까지는 어떤 공통된 입장이지만 그 안에 내부에서 과연 1심 재판만 할 것인지 아니면 관련된 영장까지 모두 그 재판부가 할 것인지 내지는 어떤 판사를 뽑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 있지가 않다라고 해서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저는 일단은 이 법원 측의 입장도 좀 잘 청취해야 되고 법조계의 전반적인 의견도 잘 청취해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50% 관세 폭탄을 맞은 인도가 미국과의 타협을 거부하며 앙숙이었던 중국과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모디 인도 총리가 7년 만에 중국 방문길에 나서자 관세 전쟁을 시작한 미국이 되레 조바심을 내는 모습입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3박 4일 일정의 아시아 순방길에 나선 모디 인도 총리. 일본 도쿄를 찾은 뒤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50% 관세율이 발효되자 모디 총리는 미국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공언해왔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는 중국과 함께 세계 경제 질서 안정화를 모색하겠다며 사실상 미국에 맞서는 공동전선 구상을 밝혔습니다. 인도 야당은 한술 더 떠 미국과 더 세게 맞붙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ट्रंप ने टैरिफ लगाया, हमें बदले में 100% टैरिफ लगा देना चाहिए था। क्या हम कमजोर देश हैं? आज 140 करोड़ लोगों का देश है ये। 140 करोड़ लोग कम नहीं होते, बहुत बड़ी मार्केट है हमारी।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에서 모디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나 반 트럼프 에너지 삼각 협력을 재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강화된 가운데 중국과 인도가 든든한 구매처가 되겠다고 약속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미국은 인도, 중국, 러시아의 밀착을 경계하면서도 결국엔 관세 협상이 잘 풀릴 거라며 인도를 달래는 모습입니다. India is the world's largest democracy. U.S. is the world's largest economy. I think at the end of the day, we will come together. I think a lot of it by the Indians has been performative. 외신들은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공동 성명에 미국에 대한 견제 메시지가 어느 정도 수위로 담길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는 시진핑 주석이 50% 관세 폭탄을 맞은 인도에
비밀 서한을 보내면서 앙숙인 인도와의 관계 개선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전했습니다. YTN 권중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경제 상황 판단과 리사 쿡 이사의 해임을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과 고용 지표, 주택 판매 지표는 연준의 신중론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뉴욕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3.3% 증가해 지난해 속보치보다 0.3%포인트 상향 조정됐습니다. 양호한 GDP는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는 의미인 만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에 신중해질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22만 9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5천 건 감소할 정도로 고용시장이 탄탄한 것도 신중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준의 우려대로 물가 관련 경제 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해 이상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축 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신규 건설이 둔화해 미국의 7월 잠정주택 판매 지수는 전월보다 0.4% 감소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이 없다며 연준을 장악해 마음대로 금리를 내리겠다는 입장. 특히 연준 내 신중파인 리사 쿡 이사에게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가 있다며 해임을 통보하고 충성파를 대신 포진시킨다는 방침입니다. Well, we have some very good people for that position, and I think we have some very good people. We're down to, I think I maybe in my own mind have somebody that I like. 이에 쿡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결정은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른 게 아닌 만큼 연방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통화 정책의 핵심 역할을 하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쿡 이사의 정직성을 믿고 연준의 독립성은 중요하다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력에 연준이 굴복하면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전례가 있다며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은 금융시장 안정과 직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현재 수도권과 서해안 곳곳에는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습니다. 밤까지 서쪽 지역은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8월의 끝자락에서 내일도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밤사이 서울 기온이 26도 이하로 떨어지지 못하고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안동 34도, 대구는 35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에 최고 80mm 이상, 그 밖에 내륙에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다음 주 초까지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미일 정상과 연쇄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 문제에는 다른 목소리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순방을 고리로 협치에 시동을 거는 모습인데 만남이 성사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귀국 직후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직접 나섰습니다. 임시 국무회의 공식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외교 문제나 국익에 관해선 최소한 다른 목소리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야 지도부에게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드리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능하면 조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일 협력 강화를 이어가기 위해선 초당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야당의 새 지도부와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거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이 대통령이 인내심의 한계가 올 때까지 만남을 계속 추진할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여당 의원 전원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한미,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전하고 다가올 정기국회에서 여당의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국회에서 개혁 과제를 잘 추진해 주시리라 믿는다.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와의 만남도 물밑에서 계속 조율 중인 거로 파악됐습니다. 장 대표 역시 추후 단독 회담 약속이란 조건을 걸었지만 이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3자 회동 가능성을 아예 닫진 않았습니다.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가 따로 시간을 갖고 진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서로 악수도 하지 않은 여야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한자리에 모여 전국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만남이 이루어지더라도 갈 길은 멉니다. 3대 특검과 검찰개혁,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한 첫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날이 선 쟁점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 참석차 미국으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여당과 좀 더 가깝지만 야당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젠 특정 정당이 아닌 국민을 대표하는 만큼 포용의 정치를 하겠다는 건데 대통령의 이런 의지가 협치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추가 단독 면담을 요구하는 데 대해 의제 조율 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장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 공식적으로 제안했고 또 비공식적으로도 요청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의제를 정하지 않고서라도 의견 교환을 위해 여야 정이 만나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반대로 인권위원 선출이 무산되자 향후 국회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던 국민의힘이 다음 달 1일 정기국회 개원식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에서 챙길 민생 사안이 많고 국민의 삶을 낫게 하려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투쟁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정기국회 기간 보이콧 여부와 투쟁 방식은 지금 다 밝히기 어렵다며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국민을 효율적으로 설득할 방법을 선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권자인 국민과 12.3 내란 사태를 완전히 끝장내고 일치 단결, 전력 투구로 민생 경제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1박 2일 워크숍 일정을 마무리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결의문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라며 이를 위해 살신성인의 각오로 헌신하자고 밝혔습니다. 검찰 내 강경파로 꼽히는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장악됐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의 검찰 개혁안은 참사이자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1박 2일 민주당 연찬회가 막 끝날 즈음 국회에선 조국혁신당과 시민사회 공동주최로 검찰개혁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시기와 방식을 놓고 당정 엇박자가 거듭 노출되자 조급해진 혁신당이 강하고 빠른 개혁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연 겁니다. 이 검찰개혁의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좀 불안한 그런 요소가 감지됐기 때문에 언론 관심이 집중된 인물은 현역 검사이자 강성 개혁파인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 신중론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맹폭에 가까운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그 법무부 장관 산하에서 법무부조차도 지금 검찰이 다 장악돼 있는 상태인 건 알지 않습니까? 현직 검사가 상위 기관장을 공개 비판한 자체만으로 이례적인데 임 검사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성호 장관이 봉국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 개혁 오적의 논리를 답습하고 있다며 검찰개혁 완성이라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는 데 충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개혁을 갖다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의 검사장 자리 늘리기 이 안으로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참담한 신정이고요. 검찰청을 완전 폐지하고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자는 민주당 안을 온전히 받아들이라고 압박한 셈입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정 장관은 전날 민주당 연찬회에서 당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며 한 발 물러선 상태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이게 뭐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이 확실하고 이 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법여권의 해묵은 화두인 검찰개혁을 주제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 검찰 내부까지 연일 파열음이 나오고 있어 입법 완수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김건희 씨가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기소됐습니다. 한때 권력의 정점에 섰던 김 씨는 이제 피고인으로 재판받게 됩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시기획사 대표로서 마크로스코, 르코르비지에 등 현대미술 거장 작품전을 잇따라 흥행시키며 문화예술계의 주목을 받았던 김건희 씨. 대중 앞에 처음 등장한 건 지난 2019년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에 오르면서였습니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전시회 부당협찬 의혹이 제기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하면서 김 씨를 둘러싼 의혹도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논란 끝에 조용한 내조를 다짐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캄보디아 봉사연출 사진 논란과 세계 자살 예방의 날 마포대교 시찰 등 잡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디올백 수수 사건, 허위 경력 기재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지만 사실상 권력의 정점에서 수사망을 비껴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출범한 특검의 칼날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결국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 기소된 전직 영부인이라는 오명을 남기고 이제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김건희 씨 1차 기소가 이뤄지면서 향후 김 씨가 귀금속을 받으며 매관매직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걸이와 귀걸이, 시계, 브로치에 이어 이번에는 금 거북이까지 새롭게 도마에 올랐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나토 순방 3종 귀금속을 통한 매관매직 의혹은 김건희 씨 구속 심사에 결정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기소 혐의에선 일단 빠졌습니다. 자수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수술 뒤 입원하며 조사를 미루고 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 다른 관련자 조사도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대신 특검은 관련 수사를 김 씨에게 고가 시계를 건넨 로봇계 사업가 등 정권 전반에 걸친 대가성 청탁 의혹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엔 장관급인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새롭게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이뤄진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요양원 압수수색에서 금거북이가 나왔는데 이를 이 위원장이 준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이 위원장은 이 회장이 수장인 국가조창기도회 부회장도 맡고 있는 만큼 서희건설과의 연관성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우선 이 위원장 압수문을 토대로 금거북이가 전달된 경위나 또 다른 매관매직 대가가 아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함께 압수수색한 박 전 실장이나 로봇계 사업가와 관련해서도 그간의 주장과 압수물을 대조하며 금품 전달 상황을 재구성할 전망입니다. 이 전 회장 소환 조사도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특검은 건강을 이유로 자꾸 출석을 미룰 경우 입원한 병원 방문 조사도 검토할 걸로 예상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민준기 특검이 출범 58일 만에 재판에 넘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앞서 검찰에서 4년 반을 수사했던 사건입니다. 이후 무혐의 처분했던 결론마저 정반대로 뒤집혀서 검찰 책임론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의 발단은 지난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도이치파이낸셜 그 주식 말입니다. 배우자가 20억 원어치를 샀다가 5월 달에 지금 후보자가 중앙지검장이 되면서 이거를 다시 되팔았죠.
이듬해 4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관련자들이 구속 기소됐지만 유독 김 씨에 대한 수사만큼은 더뎠습니다. 김 씨 대면 조사는 4년이 훌쩍 지난 지난해 7월에서야 이뤄졌는데 검찰청 소환 조사가 아닌 대통령교고처 부속청사에서의 출장 조사였습니다. 법불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수사 착수 4년 6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은 무혐의. 11쪽 넘는 보도 참고 자료, 4시간 가까운 브리핑을 통해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지만 봐주기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시세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우여곡절 끝에 서울 고등검찰청이 재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 만에 스모킹 건이 확보되며 논란은 증폭됐습니다. 기존 수사팀이 빠뜨린 미래에셋 증권 서버 압수수색에서 김 씨가 주가 조작을 미리 인지하고 있는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나온 겁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은 김 씨를 포토라인에 세웠고 결국 구속, 기소까지 이어지며 검찰 책임론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기존 수사팀은 과거 김 씨가 이용한 5개 증권사 중에서 3곳만 녹취를 확보했다는 점 때문에 정치권의 중심으로 부실 수사 내지는 은폐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거셉니다. 다만 특검에도 검찰에서 초기 수사를 맡았던 인력이 일부 합류해 기소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특검이 과거 수사팀에까지 칼끝을 향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 절차를 법무부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동의 요구서를 전달받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가 체포동의 요구서 사본을 국회에 첨부하며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국회의장은 이후 처음 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합니다. 가뜩이나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는 최근에는 3대 특검 수사와 관련해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 기각 이후 민주당에서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공론화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인민재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씨 모친 집에서 나온 금거부기와 편지, 인사청탁 주인공으로 지목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을 향해 민주당은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건넨 편지를 당장 공개하기 바랍니다. 뇌물을 주고 매관 매직한 것. 여당은 특검 수사를 고리로 연일 대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엔 더는 법원을 믿을 수 없다며 더 센 입법을 공론화했습니다. 특별한 사건엔 특별한 재판부가 필요하단 겁니다. 당 차원에선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강경파 여당 법사위원들은 다음 달 4일 관련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내란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진지하게 재판하고 있지 않다. 국민의 기대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국민의힘은 인민재판이라도 벌일 거냐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청은 해체하고 각종 특검까지 출범시키더니 기어코 원하는 대로 판단하는 이 판결 자판기까지 만들려고 한다며 이게 독재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에 드는 재판부 하나 만들고 그게 더불어민주당식 정치입니다. 원조 윤핵관 권성동 의원을 향한 특검의 구속영장을 놓고 비열하고 노골적인 야당 탄압이 점입가경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확실한 물증도 나온 게 없고 단지 유사한 증언이 있다는 이유로 유감을 먼저 표하고요. 민주당은 가까운 본회의에서 이 3대 특검의 수사기관과 인력, 범위를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특검 진척 상황과 맞물려 내란 종식과 야당 탄압 구호는 한동안 잦아들기 힘들어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여름이 끝나가야 할 8월 말이지만 오늘도 더위의 기세는 여전했습니다. 서울 등 서쪽 내륙은 주말까지 무더위와 소나기가 반복되겠고 일요일 밤부터는 서쪽 내륙과 남해안에 국지성 호우가 내릴 전망인데요. 비가 절실한 영동 지방은 주말과 휴일에 이어서 9월까지 메마른 날씨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8월 마지막 주
더위의 기세가 누그러질 시기지만 폭염특보는 다시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이 폭염경보가 충남 내륙까지 확대됐고 중부지방이 폭염주의보도 경기와 충청, 영서지방으로 더 확대 발표됐습니다. 삼척과 동해 등 백두대간 동쪽, 영동지방은 38도 안팎의 극한 고온이 기승을 부리며 메마른 날씨를 부추겼습니다. 주말에도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대기가 불안정해진 일부 내륙에는 강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일요일에는 저녁이나 밤부터 저기압을 동반한 강한 비구름이 유입돼 서쪽 내륙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주말 동안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일요일 밤부터 북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 북쪽부터 비가 시작되어 월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하지만 태백산맥 동쪽, 영동지방에선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비가 내리더라도 극심한 가뭄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릉과 동해 등 영동지방은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며 기상 가뭄이 심한 수준입니다. 9월까지 기상 가뭄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강릉은 현재 최대 식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최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 생활용수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강릉 등 영동 지방은 태백산맥 동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산을 넘은 바람과 비구름이 고온 건조해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번에도 영동 지방에도 비가 내리지만 현재 이 지역은 평년보다 강수량이 80% 안팎으로 부족한 상태여서 완전한 가뭄 해결은 힘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전문가들은 9월까지 늦더위가 이어지며 강릉 등 영동 지방은 메마른 날씨가 장기화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강원도 강릉의 가뭄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 상수원 저수율이 15%대까지 떨어지자 강릉시는 동의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도 계량기를 75%까지 잠그는 강화된 자율 제한 급수에 들어갔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강릉 지역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오봉 저수지 곳곳이 사막처럼 변했습니다. 오봉 저수지 수문 안쪽입니다. 물이 가득해야 할 자리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습니다. 흙을 집어들면 바짝 말라 이렇게 가루처럼 흩날립니다. 굴착기로 물길을 넓히고 2km 아래 임시 양수장에서 하루 10,000톤씩 물을 끌어오지만 역부족입니다. 연일 최저치를 갈아치우는 저수율은 15%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 강릉시는 지난 27일부터 동의한 주민을 대상으로 수도 계량기를 75%까지 잠그는 더 강력한 자율 제한급수에 들어갔습니다. 50%를 잠그는 제한급수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제한급수 시행에 따라 계량기를 75% 정도 잠궈서 사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도 물줄기가 가늘어지면서 빨래나 샤워 같은 일상생활 불편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조그만 물로도 다 설거지가 되지만은 샤워할 때가 최고 불편한 것 같습니다. 열흘에 사흘만 공급하던 농업용수는 전면 중단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하수에도 연명하는 수밖에 없는데 지하수가 언제까지 어떻게 될지. 강릉의 한 파밭입니다. 가뭄이 길어지면서 파들이 대부분 누렇게 말라 죽었습니다. 힘을 조금만 줘도 이렇게 쉽게 바스라집니다. 일부 식당은 임시 휴업까지 하는 등 절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가뭄 장기화에 완전 단수의 위기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강릉 지역 가뭄과 관련해서 강원도가 정부에 재난사태 선포를 건의했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오후 강릉 지역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5%대로 하락하며 정부에 재난사태 선포를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사태가 선포되면 인력과 장비, 물자 동원과 응급 지원, 공무원 비상 소집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경남 남해안에는 적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식 어류가 집단 폐사해 당국이 긴급 방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경남 남해군 앞바다, 어선 여러 대가 숭어 가두리 양식장 주위를 계속해서 돌며 무언가를 뿌립니다. 배에 가득 실린 건 황토. 적조가 심해지자 양식장 어류 폐사를 막기 위해 방지 작업에 나선 겁니다. 프로펠러를 이용해 바닷물에 뿌린 황토가 적조에 잘 섞이게 한 뒤 바닥으로 가라앉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당국이 방지 작업에 나선 이유는 남해군에서만 넙치 등 어류 7만 8천여 마리가 폐사했기 때문입니다. 어류가 폐사한 원인이 적조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처럼 대량으로 적조가 발생된 것은 6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그동안 확보해둔 황토를 이용해서 지난 26일부터 전 해역에 걸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제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인 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이 늘어나며 발생하는 적조. 경남 남해안 일대는 코클로디니움이 성장하기 좋은 수온인 24에서 27도가 유지되며 적조특보도 발령된 상태입니다.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어류 폐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어류 아가미에 붙을 경우 호흡을 방해해서 질식사해서 어류가 이제 폐사하는. 당국은 당분간 코클로디니움이 생장하기 좋은 바다 수온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고수온, 올해는 적조. 불안정한 바다 상황 탓에 바다가 생계터전인 어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최근 전북 정읍의 한 공장에서 폭발 사고로 노동자 한 명이 뒤늦게 숨졌다는 소식 YTN이 가장 먼저 보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공장에서는 하루 12시간, 한 달 300시간이 넘는 그야말로 초인적인 노동이 이어져 왔습니다. 윤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0일 전북 정읍의 한 필터 제조 공장에서 증기 탱크가 폭발했습니다. 노동자 6명이 다쳤고 이 중 50대 노동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15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결국 숨졌습니다. 얘기한테 듣기로는 그런 걸 잘 안 갖추고 일을 대부분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안전모도 그렇고 팀 악이라든가. 유족은 고인이 공장에서 수년 동안 사실상 초인적인 노동을 강요받아왔다고 말합니다. 일일 8시간씩 근무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거의 하루에 12시간씩 근무를 했죠. 얼마나요? 이게 2년 넘었어요. 계약서상 연장 근무 조항이 있더라도 주 52시간을 넘기면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 이외에 근무하는 거는 지금 법에 위반되는 사실입니다. 이 공장에서는 이번 사망 사고 전에도 안전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끼임 사고가 있었고 2008년에는 화재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끼임 사고가 있었던 거는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경찰은 이번 사고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기계 자체 폭발인데 그게 어떤 관리 부조리로 폭발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런 것을 국가수 감식을 통해서. 회사 측은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장례와 병원비를 부담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 세우고 그다음에 유족과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족은 반복되는 사고 뒤에는 회사 측의 안전관리 부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보상이라도 있었으면 그래도 좀 덜 다치고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사망한 노동자의 과로와 안전사고의 반복. 이번 사건은 단순한 폭발 사고를 넘어서 구조적인 산재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내년 나라 살림 규모가 사상 처음 700조 원을 돌파한 728조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씨앗을 빌려서라도 농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바로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총 지출 720조 원대, 역대 정부 가운데 최대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에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 경제 혁신과 수출 의존형 구조 개선 등 우리 경제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서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입니다. 국가 재정을 씨앗에 비유하며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둘 수는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적극적 재정으로 인해 국가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예산을 투입해 경기를 끌어올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로 풀이됩니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입니다. 과거 정부의 무책임한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재정 혁신도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이라며 노동계도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노조의 교섭권을 강화하는 법안 통과로 재계의 반발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노동계에도 경고를 던져 노사 균형을 맞추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의결된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하는 동시에 국회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YTN 홍미기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역대 최대 수준인 27조 원 규모의 저성과 지출 구조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발표문을 통해 줄일 것은 대폭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하는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산업재해 예방과 고용 안정망 강화를 위해 올해보다 1조 6천억 원 많은 17조 6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산재 예방시설과 안전인력 강화에 올해보다 2천억 원 증액한 1조 5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정부가 내년도 국방 예산으로 올해보다 5조 원이 늘어난 66조 원가량을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예산은 초급 간부 처우 개선과 첨단 무기 연구 개발에 집중 투입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국방비는 66조 2천억여 원으로 올해보다 5조 원가량이 늘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국방 예산이자 전년 대비 증액분도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방비 증액을 공식화했는데 이 같은 기조가 내년도 예산부터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국방비를 증액할 것입니다. 증가한 예산은 먼저 초급 간부 처우 개선과 장병 복지 등에 투입됩니다. 하사, 중사, 소위, 중위 등 5년 미만 초급 간부 보수가 최대 6.6% 인상되고 당직비와 전투 역량 강화비 등 수당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3년 동안 월 30만 원씩을 적금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청년 간부형 적금 제도도 도입됩니다. 최근 3년 동안 동결됐던 장병 급식 단가는 하루 13,000원에서 14,000원으로 인상되고 예비군 훈련 보상도 확대됩니다. 첨단 무기 연구 개발에도 예산 편성이 집중됐습니다. 한국형 최신 전투기 KF-21 개발과 양산 예산을 2조 4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축적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636억 원을 들여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에 착수합니다. 미래전 대비 AI와 드론, 로봇 등 첨단 국방기술 투자 예산은 5천억 원에서 8천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같은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13% 증가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미국산 무기 구매와도 관련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또 동맹 현대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미국의 구체적인 증액안이 제시될 경우 향후 국방비의 가파른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하루속히 회복시키는 마중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적극적 재정지 기조로 편성한 내년 예산안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이 반영된 첫 예산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례를 찾기 힘든 급격한 확대로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겠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SNS에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8%에 불과하고 경기 침체로 세수 감소가 뻔한 상황에서 지출 확대를 감당할 방법은 결국 무리한 증세와 국채 발행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외신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깜짝 참석 발표로 2011년 집권 후 처음으로 다자 외교 무대에 등판한다면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 재개를 위한 포석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다음 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 발표를 주요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2011년 집권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다자 외교 무대에 첫 발을 내딛는 기회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김 위원장이 과거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 한국 정상들을 직접 만났지만 다자 외교 무대엔 한 번도 나선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BBC는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시 주석이 함께 천안문 막루에 서는 이벤트는 단순한 사진 이상의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NN 등도 새 정상이 나란히 서는 것 자체로 서방 질서에 맞서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China's upcoming military parade is a chance for Beijing to show off its military hardware and its influence as a political power. 뉴욕타임스는 이번 참석이 중국과 관계 개선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북러 밀착에 공을 들인 북한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 중국과 관계도 개선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 열병식 참석 발표가 조만간 미국과 관계 개선을 위한 포석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대화 의사를 공개적으로 강조해온 만큼 북미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We look forward to meeting with him and we'll make relations better. You'll help that. 지금까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모두 4차례로 트럼프 일기 북미 대화 전후 이뤄졌습니다. 가장 최근 중국을 방문한 것도 지난 2019년 1월로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한 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계기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정상들이 결집하기로 하자 일본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배경을 놓고 북미 회담을 염두에 둔 거라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북중러 정상이 자리를 함께하는 것에 대해 제3자 사이의 이야기라며 직접적인 평가나 언급은 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인권과 법의 지배를 받드는 평화 국가로서의 길을 걸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我が国は決して戦争の惨禍を繰り返さないという決意のもとに、自由民主的で人権や法の支配を尊ぶ平和国家を作り上げるよう、戦後一貫して平和国家としての道を歩んできておりまして、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이를 지원하는 북한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이어 중국과는 건설적, 안정적 관계를 구축하려 한다며 북중러 정상의 모임을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이 북미 회담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김 위원장이 중국과 러시아가 뒷배라는 것을 강조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혼 게이자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 정세상으로 유리한 외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영국과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공동 성명을 처음으로 발표하며 중국의 해양 진출 견제에 나섰습니다. アジアとヨーロッパにおける最も緊密な安全保障上のパートナーであります。また着実に連携を深めてきております。 나카다니 방위상은 또 다음 달 초 일본 방위상으로는 10년 만에 한국을 찾아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예의주시하면서 주변국과의 군사협력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다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8월의 마지막 주말인 내일도 더운 날씨는 계속되겠는데요. 우선 오늘 밤 사이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예상됩니다. 아침까지 서울이 26도, 광주와 대구가 25도 이상을 유지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1도, 대전과 광주 33도, 대구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요즘 바깥은 덥지만 실내에 들어가면 에어컨 때문에 몸이 확 차가워지는데요. 이럴 때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냉방병입니다. 냉방병은 급격한 온도차에 의해서 신체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생기면 발생하는데요. 예방을 위해선 실내 온도는 26도 안팎으로 맞추고 야외 온도와 5도 이상 차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2시간에 한 번씩 환기를 시켜야 좋고요.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샤워를 자주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일도 무더위 속 전국 대부분 지역에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아침까지 수도권 북부와 영서 북부 지역은 강한 소나기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남부를 시작으로 차츰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 밤사이 서쪽 내륙과 남해안에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정수연, 이혜민이었습니다. 뉴스 플러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